안녕하세요. 감성라디오 사연 읽어주는 송여사입니다. 계절의 길목에서 밤 공기가 제법 서늘해졌습니다. 이럴 땐 잊고 있던 마음의 상처가 시큰거리기도 하고 누구 한 사람의 온기가 간절해지기도 하죠. 오늘 도착한 사연은 그런 외로움이 불러온 너무나도 아프고 위험했던 사랑 이야기입니다. 종옥이라는 가명으로 보내주신 분의 사연인데요. 제가 목소리에 그분의 아픔을 담아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만남 낯선 설렘. 그 아이 준영이가 우리 하숙집에 처음 온 날은 매미 울음소리가 마지막 힘을 다해 타오르던 늦여름의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악착같이 하숙집을 꾸려온 지 2년, 나는 밥 짓는 냄새와 세제 냄새에 절어버린 감정 없는 기계처럼 살아왔습니다. 낡은 소파와 달아빠진 거실 바닥, 이 집의 모든 것은 시간이 멈춘 듯 그대로인데 저 혼자만 늙어가는 기분이었죠. 그런 제게 준영이는 낯선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하숙생으로 오는 아이들은 갓 20살을 넘긴 앳된 얼굴들이 전부인데 준영이는 30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짧게 깎은 머리, 햇볕에 그을린 다부진 어깨는 웬만한 남자 어른보다 컸고 언뜻 보면 세상 풍파를 다 겪은 사람 같아 덜컥 겁이 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볕이 잘 드는 2층 방을 안내하는 내 뒤를 따르며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하고 꾸벅 인사하는 목소리는 의외로 순박했습니다. 짐은 이게 다예요. 네, 당분간은요. 단출한 스포츠 가방 하나가 그의 살림 전부였습니다. 그 무심함이 어쩐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저녁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식탁에서 딸 수연이는 아니나 다를까 새 식구에게 가장 먼저 관심을 보였습니다. 오빠는 왜 이렇게 늦게 대학에 왔어요? 복학생이에요. 아,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준영이는 멋쩍게 웃으며 얼버무렸지만 수연이는 꼭 불빛을 보고 달려드는 나방처럼 그 주위를 맴돌며 제잘거렸습니다. 예쁘고 화려하고 그래서 위태로운 내 딸. 나는 말없이 준영의 밥그릇에 불고기를 듬뿍 얹어주었습니다. 그저 새 하숙생이 낯선 이곳에 잘 적응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20살의 불장난. 가을이 오고 귀뚜라미 소리가 밤의 정적을 채울 무렵 수연이에게 준영이는 새로운 장난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다른 하숙생 오빠들과는 다른 과묵함과 어른스러운 분위기는 수연이의 도전 욕구를 자극한 모양이었습니다. 준영 오빠, 나 이거 레포트 좀 도와주면 안 돼? 나 경영학과 아닌데. 에이, 오빠 똑똑하잖아. 응? 대신 내가 주말에 영화 보여줄게. 수연이는 자신이 가진 무기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20살의 싱그러움, 아슬아슬하게 파인 티셔츠 너머로 보이는 뽀얀 속살, 그리고 무엇이든 다 들어줄 것만 같게 만드는 애교 섞인 목소리. 결국 준영이도 그물에 걸린 물고기처럼 수연이의 부탁을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한 거실 스탠드 불빛 아래 둘이 머리를 맞대고 속삭이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저러다 정분나면 어쩌나, 헛된 기대를 품게 하면 어쩌나. 제 걱정은 늘 딸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결국 내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단풍이 곱게 물든 어느 금요일 밤, 수연이는 약속이라며 한껏 멋을 내고 나갔고 자정이 훌쩍 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술에 살짝 취해 상기된 얼굴, 미세하게 떨리는 입술, 그리고 딸에게서는 맡아본 적 없던 준영의 짙은 스킨 향이 제 코를 찔렀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방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차갑게 식은 거실에 홀로 앉아 텅 빈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보았습니다. 준영의 눈이 더 이상 내 딸에게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그날의 불장난은 준영에게 기대했던 만큼의 뜨거움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시선이 머무는 곳. 이상한 변화는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한 그때부터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느껴보지 못했던 뜨거운 시선.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한 내 등 뒤로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느라 고개를 숙인 내 목덜미로 마당에 널린 빨래를 걷는 내 팔뚝으로. 그 시선은 늘 식탁 끝 같은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준영이었습니다. 수연이가 제잘거리며 반찬 투정을 해도 그는 무심하게 밥만 먹었고 다른 학생들이 시시덕거려도 대화에 끼는 법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국그릇을 나를 때, 행주로 상을 닦을 때 그의 눈은 조용히 내 모든 움직임을 쫓았습니다. 나는 쉰을 간 넘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 늘 질끈 묶은 머리, 몸빼바지가 유니폼인 평범한 하숙집 아줌마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살아생전 내게 늘 말했죠. 당신은 감춰진 보석이라고. 스스로는 잊고 살았던 내 몸의 곡선들을 준영은 보고 있었습니다. 세월과 고단함 속에서도 쉬이 쓰러지지 않은 여자로서의 관능미가 20살 딸의 풋풋함과는 다른 농익은 향기처럼 그를 자극한 것일까요? 어느 늦가을 후 장을 보고 돌아오는데 그가 말없이 다가와 양손에 들린 짐을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제가 들겠습니다. 무뚝뚝한 한마디를 던지고 앞서가는 그의 넓은 등을 보며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남편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한 낯선 설렘이었습니다. 그는 삐걱거리는 부엌 찬장문을 고쳐놓았고 물이 잘 안 내려가는 하수구를 몰래 뚫어놓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나를 향해 보내는 소리 없는 구애라는 것을 나는 애써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홀로 지새우는 밤. 겨울이 깊어지고 밤이 길어질수록 남편이 떠난 후의 정막은 더욱 뼛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옆자리에 온기가 사라진 침대는 우주처럼 넓고 차가웠습니다. 그저 지쳐 잠들기 바빴던 밤들이 준영의 시선을 느낀 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에서 삭풍이 우는 소리를 들으며 어둠 속에 눈을 감으면 그의 깊고 검은 눈동자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내게 무엇을 원하는 걸까? 고무줄 바지에 늘어난 티셔츠를 입고 사는 50살의 여자에게서 무엇을 보는 걸까? 부끄러운 상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의 다부진 팔에 안기는 상상. 내 머리를 쓰다듬는 그의 투박한 손길. 그럴 때마다 온몸에 피가 뜨겁게 끓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수치심에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썼다가도 이내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와 저를 잠식했습니다. 나는 죽은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뜨거워질 수 있었고 여전히 누군가를 욕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 대상이 딸의 남자였다는 죄책감은 밤이 깊어질수록 피어나는 외로움과 그리움에 희미해져 갔습니다. 금지된 문을 열다. 첫눈이 내렸다가 노각일이 질척거리던 방학의 어느 토요일 밤. 하숙생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 텅 빈 집안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수연이는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며 아침 일찍 집을 나섰고요. 이 넓은 집에 지금 단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 적막함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냉장고에서 맥주 몇 병과 마른 오징어를 꺼내 쟁반에 받쳐들었습니다. 삐걱이는 2층 계단을 오르는 동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무슨 짓이야, 김종호.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지만 내 발걸음은 이미 그의 방문 앞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똑똑 누구세요? 나예요, 아주머니. 준영 학생 혼자 있으면 심심할 것 같아서. 문이 열리고 반바지 차림에 그가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습니다. 그의 방은 책 몇 권과 옷가지가 전부인 남자 혼자 사는 방 특유의 무심한 냄새가 났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맥주잔을 부딪히는 소리만 울렸습니다. 그의 시선은 어느새 내 입술에 살짝 벌어진 블라우스 틈으로 보이는 가슴골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술기운 때문이었을까요?
나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속마음을 뱉어버렸습니다. 나 요즘 너무 외로워요. 그 한마디가 신호탄이었습니다. 그가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았을 때 나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커다란 손이 내 손을 감싸 쥐자 뜨거운 전류가 팔을 타고 심장까지 흘러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나를 끌어당기자 젊은 남자의 땀 냄새와 맥주 냄새가 훅 끼쳐왔고 그 냄새는 잊고 있던 내 안의 암컷을 깨웠습니다. 종옥 씨.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거칠고 절박한 키스가 그의 투박한 손길이 내 몸을 더듬을 때 나는 수치심보다 더 강렬한 쾌감에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그는 나를 침대 위로 이끌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은 굶주린 짐승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워요. 그의 속삭임은 내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숨겨왔던 욕망을 미친 듯이 탐했습니다. 50살의 나이에 나는 다시 여자가 되었습니다. 은밀한 6개월. 그날 밤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아슬아슬하게 이어졌습니다. 모두가 잠든 밤 삐걱거리는 침대 소리를 감추기 위해 서로의 입술을 막고 신음소리 한 번 제대로 내지 못하는 밀회였지만 그 어떤 쾌락보다 짜릿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따라 준영은 동기들과의 술자리가 길어져 자정이 훌쩍 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여는 소리에 나는 잠에서 깼지만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내 안방문이 삐걱하고 열렸습니다.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며 들어온 실루엣은 틀림없는 준영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2층 자신의 방이 아닌 1층 내 안방으로 잘못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종옥 씨. 술기운과 욕망이 뒤섞인 그의 목소리가 내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다른 식구들이 깰까봐 소리 한 번 지르지 못한 채 나는 그의 격렬한 움직임을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공포와 쾌감이 뒤섞인 채 우리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했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 간신히 정신을 차린 준영은 제정신이 아닌 얼굴로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식탁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준영이 오빠 어제 술 엄청 마셨나 봐요. 아침부터 얼굴이 왜 그래요? 수연이가 아무것도 모른 채 묻는 말에 나는 국그릇을 놓칠 뻔했습니다. 준영은 마른 기침만 하며 고개를 숙였고 나는 괜히 수연이를 타박하며 상황을 넘기느라 진땀을 빼야 했습니다. 나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늘 질끈 묶던 머리를 풀고 칙칙한 몸빼바지 대신 허리선이 드러나는 치마를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희미하게나마 입술연지를 바르는 날도 생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연이는 엄마 어디가? 라며 낯설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나는 애써 웃으며 그냥 기분 전환이라고 둘러댔지만 죄책감은 독버섯처럼 내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증거. 봄이 오는 길목 얼어붙었던 땅이 녹기 시작할 무렵 몸의 변화는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리고 기름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50이 넘은 내게 그런 일이 생길 리 없다고 생겨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했던 날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생리가 몇 달째 끊겼을 때 나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와 차가운 타일 바닥에 화장실 문을 잠갔습니다. 몇 분의 시간이 지옥처럼 흘렀습니다. 그리고 내 눈앞에 나타난 것은 내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선명한 두 줄이었습니다. 나는 변기 위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기쁨도 설렘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절망뿐이었습니다. 51살 과부의 몸에 깃든 새 생명. 딸의 남자였던 하숙생의 아이. 이보다 더 끔찍한 스캔들이 또 있을까요? 팔짱 폭풍. 숨기려 할수록 몸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결국 가장 먼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것은 딸 수연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왜 그래? 어디 아픈 거야? 식탁에 앉아 밥은 먹는 둥 마는 둥 연신 헛구역질을 하는 나를 수연이가 날카롭게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날 오후 수연이는 내 방을 청소하다 쓰레기통 깊숙이 숨겨두었던 임신 테스트기 상자를 발견하고야 말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수연이는 나를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딸의 손에는 내가 버렸던 그것이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수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누구야? 아빠 죽고 나서 만나는 사람이라도 있었어? 나는 차마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내 침묵이 길어지자 수연의 얼굴에 의심과 혼란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순간 딸의 눈이 무언가를 깨달았다는 듯 커졌습니다. 최근 몇 달간 나에게 보이던 엄마의 이상한 변화, 그리고 동시에 자신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차갑게 변해버린 준영 선배의 모습. 퍼즐 조각들이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설마. 아니지? 엄마 아니라고 말해. 제발.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 애원하는 눈빛 앞에서 나는 끝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고개를 떨군 내 어깨 위로 딸의 절규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어떻게?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 사람이랑. 그것이 이 지옥 같은 집에서 엄마와 딸로서 나눈 우리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에 수연의 절규가 온 집안을 헤집어 놓은 그날 밤 나는 준영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떨리는 손을 붙잡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종옥 씨.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책임이라는 말로 덮기엔 우리가 저지른 일은 너무나도 추악했습니다. 나의 임신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결국 아이는 우리 곁에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병실 침대 위에서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졌을 때 나는 눈물조차 흘리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당연한 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잃고 며칠 뒤 준영은 말없이 짐을 쌌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처럼 단출한 스포츠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내게 그 한마디만을 남기고 하숙집을 떠났습니다. 나는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가 떠나고 일주일 뒤 딸 수연이도 내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나 독립할게. 이제 엄마랑 같이 못 살겠어. 딸의 눈에는 더 이상 나에 대한 원망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비어 있을 뿐이었죠. 나는 수연이의 뒷모습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떠났습니다. 북적이던 하숙집은 텅 비었고 다시 남편이 죽었을 때와 같은 적막이 찾아왔습니다. 봄이 와서 창밖목련나무에 하얀 꽃이 피어도 내 마음은 여전히 혹독한 겨울입니다. 어둠이 내린 저녁 텅 빈 2층 복도를 올려다봅니다. 불 꺼진 그의 방문을 볼 때마다 심장이 시리게 아파옵니다. 외로움이 사무쳐 그를 욕망했고 그 욕망의 끝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지독한 그리움뿐입니다. 나는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그를 그리워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네. 종옥님의 사연 잘 들었습니다. 사연을 읽는 내내 제 가슴도 먹먹해지는 것 같네요.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때로는 우리를 얼마나 무모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한순간의 욕망이 가져온 결과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종옥님도 따님인 수연님도 그리고 준영씨도 각자의 상처를 안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겠지요. 누구를 탓할 수 있을까요?
그저 엇갈린 마음들이 만들어낸 비극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종옥님. 부디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텅 빈 그 집을 다시 온기로 채울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멀리서나마 응원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